자, 수도권 집값이 저희가 이제 뭐 지지난 시간이었네. 저희가 한번 그 말씀도 한번 드렸지만은 집값이 이제 어떤 그 조금 이제 하향 안정 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일부 지역에서 조금 하향 안정되는 이런 어떤 지표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예. 이 세종시는 이제 완연하게 하락세 그렇죠. 아닙니까? 예, 예. 벌써 뭐 한 18주, 19주 이렇게 하락세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도 이제 동두천, 예. 광명 이런 데서 하락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실거래 가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 이미 9월 달에 고점이었더라고요. 5억 1천만 원대 9월 달에 쭉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픽으로 그린 건데요. 이게 물론 전체의 어떤 상황을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예. 평균 거래된 가격의 평균 가격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 경기도에서 3월 달에 3억 8천 쭉 올라가다가 이게 8월에 5억, 9월에 5억 천까지 예. 갔다가 10월 달 되니까 4억 8천, 그다음에 11월에 4억 5천. 예. 뭐 물론 이제 11월 집계가 최종 끝난 건 아니지만 예. 완연하게 9월 달을 정점으로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뭐 일단 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9월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9월이 예. 고점이었느냐고 보면 8월에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인상을 했죠. 예. 0.25% 인상해서 8월부터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출 규제가 이제 시작된 게 8월 말부터 했습니다. 예. 그때 아시다시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8월 말 취임하면서 이제 가계대출 이제 꽉 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청문회하는 8월부터 이제 재기 시작해서 이 두 가지 변수가 이 8, 9월 예. 이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 건수를 한번 보실까요? 자, 뭐 1월 달에 2만 건이 넘었습니다. 예. 다 좀 줄어들었다가 15,700건으로 늘었다가 8월에 14,000건, 9월에 10,000건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30%가 줄어들었어요. 예. 그 이후로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좀 줄어들었지만 9월에 어떻게 보면 거래가 확 줄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래도 줄고 그 가격도 평균 거래 가격이지만 줄어든 겁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지표는 없느냐? 그 지역별로 봐도 예. 이 평균 거래 가격을 보면 뭐 구리, 군포, 남양주, 동두천, 시흥, 안성, 오산, 파주, 평택 예. 사실은 핫한 지역에서는 안 그랬는데 예. 약간 좀 이게 그 좀 외곽이라고 해야 외곽이라고 될까요? 하니까 흔히 물론 얘기하는 뭐 2급지 정도, 이급지. 1급지는 아니고 물론 경기도 내에서 요즘 군포 구리가 이제 2급지라고 그러면 섭섭하겠지만 경기도 내에서 전, 경기도 예. 내에서 이제 이게 보면 이런 지역들의 공통적으로 예. 한 8, 9월 이때부터 평균 거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동두천. 예. 동두천 작년 한 38% 뛰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굉장히 핫하게 떠올랐던 지역인데 예. 갑자기 최근에 이제 뭐 마이너스로 하락세가 떨어졌어요. 이게 보면 동두천이 이제 연간으로 보면 38% 올랐는데 예. 전세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수도권의 첫 매매가 전세가 동시 하락 지역입니다. 예. 이게 보시면 동두천이 이제 11월 29일 조사에서 예. 마이너스 0.5%를 기록하고 예. 그 다음 그러네요. 조사에서는 0%지만 어쨌든 첫 하락세 수도권에서. 예. 그런데 다른 지역들도 보면 굉장히 그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동두천을 보면 지금 12월 달 들어서 변동률이 하락세였지만 예. 실제 평균 거래 가격으로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이미 7월부터 보면 7월에 2억 1,400만 원, 8월에 2억 1,300만 원, 2억 1,000만 원, 뭐 7, 8, 9는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10월 달 되면서 1억 7천만 원으로 그다음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9월 달이 정점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요? 예. 근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서울 집값도 그렇고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기 전에 사실은 한 뭐 몇 달 전에 보통 정점을 찍어요. 예. 동두천의 거래 건수를 한번 보실까요? 동두천 거래 건수도 보면 8월까지 162 이것도 많이 떨어졌지만 1월 달에 560건이었어요. 예. 8월에 162건이었는데 9월에 40건으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 거의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동두천이 왜 올랐느냐면 이 GTX를 연장 기대감, GTX 연장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GTX C 노선을 여기가 지금 동두천이 사실은 경기도에서 굉장히 외곽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양주까지 GTX가 이제 건설된 게 확정됐는데 네. 양주에서 1호선 전철역을 활용하면 예.
뭐 동두천까지도 갈 수 뭐. 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예. 주민들 시의회 뭐 주민들이 난리를 쳤어요. 예. 그럼 지금 아주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게 대선이나 이런 데 되면 혹시 반영되지 않겠느냐. 예. 궁극적으로 보면 뭐 연결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알고 GTX 효과로 18% 뛰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갭 투자가 66%였다. 네. 갭 투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사실은 실수요보다는 일단 서울의 집값이 워낙 오르니까 네. 경기도도 집값이 상당 주요 지역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낙 싸니까 밀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에버빌 아파트가 있던데 동두천 최고가 아파트로 유명한 아파트더라고요. 네. 2008년에 이렇게 한 3억 가까이 올랐다가 예, 예. 한 2억 5천만 원 수준에서 거의 뭐 한 10년을 갖다 10몇 년을 가지고 왔다 있다 갔다 갔다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예. 하다가 이런 호재가 있으면서 2000년부 들어서 그냥 확 올랐어요. 예.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죠. 근데 이게 탄탄하게 받쳐주면 이제 유지가 되겠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받쳐줄지는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뭐 생현 주공 예. 상패 투자 보면 되게 뭐 한 1억대 안팎인데 전세 가격은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설명드렸죠. 갭 투자, 전형적인 갭 투자의 어떤 거의 뭐 한 1,000만 원 있으면 그렇죠. 네. 아파트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전세 저희 가격이 한번 설명 한번 네. 예, 했었죠. 예. 그다음에 대단지고 예, 예.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고 여기도 보면 옛날에 2008년에 이런 했다가 떨어졌다 한 10년간 잠들어 있다가 다시 한번 네. 올랐어요. 상패 주공도 마찬가지고. 똑같네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이게 고원이 형성되느냐 아니면 다시 원위치 되느냐 예. 이런 부분이 되겠죠. 동두천의 문제는 이제 동두천 같은 경우가 인구가 예. 줄어들고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연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 이번에 뛴 게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근데 지금 뭐 이 지금 동두천만 그런 게 아니고 오산도 지금 보면 예. 오산도 뜨겁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기 북부에 동두천이 있었다면 경기 이 남부에 남부에 오산이 오산. 있다. 예. 한때 갭 투자의 성지 예. 뭐 이렇게도 불렸죠. 그렇죠. 예. 근데 보면 오산이 연간 한 48, 50% 가까이 올랐어요. 예. 아까 동두천보다 더 올랐네요. 더 올랐죠. 그때 이거 보면 뭐 1년에 3억 가까이 올랐다. 예. 경기도 외곽도 불장 뭐 2억대 아파트가 단숨에 5억으로 도대체 오산 부동산에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기사들 많이 났었죠. 예. 여기도 뭐냐면 GTX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GTX가 이제 이 수원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데 여기도 1호선을 이용해서 예. GTX 이양 놓는 거 좀 연장하자. 그러면서 지역 시의회, 시장, 국회의원들이 GTX 우리도 연장하자 뭐 이런 그러면서 예. 집값이 또 이제 갭 투자 갭 기대감으로. 매우기 예. 팍 올랐죠.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집값 뛰어오르던 오산 돌연 급냉한 이유는 예. 그래가지고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는 아닌데 예. 이게 뭐 다음 주 되면 마이너스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예. 상승률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평균 가격을 한번 보시죠. 평균 가격으로 보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과 5월? 마찬가지로 네. 3월에 평균 2억 5천만 원 하던 게 평균 거래 가격이 9월에 3억 6천까지 올랐어요. 근데 10월에 3억 4천, 예. 11월에 3억 2천. 뭔가 이렇게 좀 고점을 지난 듯한 예. 정점을 찍은 듯한 물론 이 가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또 쉽지 않죠. 예. 그다음에 오산의 아파트 거래 건수도 보면 9월까지 이렇게 보면 쭉 줄어들다가 9월이 203건, 10월에 159건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네. 뭐 한 6, 7월에 보다 한 절반 반토막 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오산 아파트 거래량의 거래의 시가총액도 시가총액도 마찬가지다. 거래했던 아파트 시가총액도 보면 지금 이게 다시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근데 실제로 아파트 단지들에 한번 지역별로 한번 보면 고현 아이파크라고 예. 여기 보면 9월에 매매가가 4억 5,500 최고가를 찍었어요. 근데 전세도 3억 6천. 전세는 요즘 상한제가 있어가지고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근데 10월달에 4억 5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예. 여기도 아까도 보시면 4억 500이요. 4억 500으로 예, 그러니까 한 이게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10% 떨어진 예. 거죠. 근데 여기 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동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 2억 5천 선에서 한 10년 이상이 거래되다가 예. 갑자기 작년 2000년 들어가지고 갑자기 팍 치고 올라갔다가 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예. 뭐 이런 이제 패턴을 그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확실한 거는 일단은 좀 정점을 좀 찍은 듯한 한 어떤, 느낌을 준다 이거죠. 느낌을 준다. 예. 그다음에 이게 또 평택의 우림 아파트입니다. 우림 아파트도 보면 9월달에 2억 1,500만 원, 예. 11월에 1억 6천만 원에 어쨌든 엄청 있어요. 많이 그다음에 1억 떨어졌습니다. 예. 9천만 원에 거래된 것도 있고. 네. 그러고 보면 저희가 뭐 아까 그래프로 거기도 전반적 여기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예. 9월달에 무언가. 뭔가. 근데 그게 그 무언가가 예.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예. 그게 어쨌든 이 굉장히 가격을 끌어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자, 이 오산 같은 경우도 보면 6월에 그러니까 외지인 거래들이 전체 거래량은 이때 2000년 6월 이때가 뭐 거래량이 피크를 쳤고 쭉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외지인 거래가 비교적 높았고 꽤 높습니다, 진짜. 안 오르신 곳이 없다. 아. 뭐, 이런 또 그 오산뿐만 아니라 안성, 예. 안성도 보면 한 10년간 뭐 변동률이 거의 뭐 마이너스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예. 이때 이 2000년 말부터 예. 대폭등을 시작했어요. 2020년 말이죠. 예, 그러니까. 2020년 말부터 네. 지금 또 이제 좀 상승률이 뭐 마이너스는 아닌데 0%에 이제 꺾여서, 예. 근접하고 있습니다. 안수지 평균 가격도 보면 4월달에 1억 4,500만 원대 예. 거래되다가 9월에 1억 9천만 원대 굉장히 많이 뭐 오른 거예요. 이게 뭐 절대 가격은 우리가 그렇죠. 낮다고 보지만 한 퍼센테이지로 30% 보면, 30% 예. 오른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죠. 10월달에 이 1억 8천대로 떨어지고 다시 11월달에 1억 7천대로 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안성도 왜 그러면 예. 집값이 크게 올랐느냐? 안성 철도 시대 열린다. 예. 이래가지고 안성 경유 이게 철도 계획이 완성됐어요. 예. 동탄 청주공항, 평택 그렇죠. 부발선. 예, 예, 맞습니다. 예. 물론 이게 뭐 또 광역 철도 해가지고 이게 완공은 뭐 2030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제 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안성에 이런 부동산이 호재 불장일 때는 뭔가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그게 확 불타오르는 네네. 뭐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요. 홍익 아파트라고 있는데 네. 9월달에 1억 9,500 이때 고점을 찍고 예. 지금 보면 1억 4천, 1억 6천대로 상당히 떨어졌어요. 예. 그러고 보면 아까 본 그 평균 실거래 가격이 예. 이 9월이 정점이었다는 게 개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 봐도 마찬가지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아까 외진 거래도 보면 네. 그때 이미 뭐 상당히 늘어났다가 이제 된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화제가 되는 게 광명이에요. 네. 광명이 이제 12월 6일 조사에서 마이너스로 이제 동두천에서 수도권에서 두 번째로 마이너스. 비록 주간 단위의 경쟁률이긴 하지만 마이너스로 들어왔었어요. 예. 그래서 한경부동산 면에 나온 건데 14억에 팔린 아파트 2개월 만에 강명 집주인들 어쩌나. 예. 동두천이요, 강명도 하락 전환. 왜냐하면 동두천하고 강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동두천은 전혀 좀 다른 좀 양상이죠. 외곽이지만 강명은 외곽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역시 예. 뭐 핫한 뭐 경기도의 뭐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게 갑자기 이게 뭐 마이너스로. 네. 물론 이게 뭐 예. 주간 단위로 본 그 조사기 때문에 뭐 반등할 수도 있지만 이미 뭐 여기 기사 나온 것에 따르면 1억 11억 6천만 원에 팔리는 게 10억에 뭐 14억 7천만 원에 거래됐던 게 12억 5천만 원. 예. 이렇게 상당히 또 개별 단지로 들어가 보면 역시 이게 우리가 실거래가가 주간 단위도 마이너스 나오기 전에 네. 벌써 한 서너 달 전부터 이제 실제 거래 가격들은 개별 단지로 들어가면 확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저기 숫자를 보더라도 0%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마이너스로 들어가기 네, 전에 전에도, 예. 사실은 뭐 이미 뭐 그렇죠, 거의 예. 징후가 보였던. 네. 예. 근데 이게 동두천 한 군데만 그러면 예. 뭐 안성, 뭐 그럴 오산 수 있다. 그럴 뭐, 수 있다. 왜냐면 예, 예. 그런데 우리 저 광명 쌍두마차 예. 여기 광명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수도권에 이미 9월 이 정점설이 좀 뭐라 그럴까 조금 힘을 더 얻어가면서 네, 확산되는 네, 느낌. 느낌 예. 듭니다. 광명이 보면 광명도 역시 GTX 이제 수혜를 받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보면 작년에 17% 올랐고 올해 예. 21% 올랐어요. 작년하고 많이 올해 합치면 뭐 한 네. 40% 이상 올랐죠. 예. 강명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도 보면 여기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오르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11월까지는 예. 그러니까 12월은 아직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 8억 8천
니까 이거 상당히 오르는 걸로 돼 있는데 개별 단지나 마이너스로 빠지는 거 보면 야 이게 정점에 근접했나 뭐 예.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강명 아파트의 거래 건수로 보면 예. 확실히 이거는 지난 것 같아요. 예. 7월달에 328건 하던 게 9월달에 136건까지 떨어졌다가 10월달에 75건. 어휴. 이거는 뭐 거의 뭐 4분의 1, 5분의 1, 예. 7월달에 5분의 1 떨어져. 이러면 사실은 거래가 올스톱. 그러면 여기는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받은 곳이 광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수도권 외곽이라는 게 우리가 뭐 광명 수도권 외곽은 하지만 특징을 보면 2006년에서 2007년 이후로 장기 행보를 했어요.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다가 2020년 이후 호재를 타고 외지인 수요가 네. 몰려들면서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들의 가격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지인이 실수- 들어오든지. 들어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만일 외지인 수요에 실수요자의 지속적 유입이 없으면 하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요. 가격이 유지되기 어렵죠. 어렵죠. 예. 자, 어쨌든 지금 저희들도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지난번 세종시도 말씀드렸고 뭔가 이제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실수요들이 안 받쳐주면 집값들이 슬금슬금 빠져가지고 어느 순간에 쭉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예. 이제 너무 1년 사이에 1, 2년 사이에 급격히 올랐던 수도권 외곽 지역의 어떤 조정들이 이미 9월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작됐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네. 살펴본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하락을 한다라는 어떤 징후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이제 뭐 보합으로 갈지 또 재상승으로 네, 갈지 네. 뭐 하락으로 갈지는 사실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겠지만. 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이 두 하락세로 떨어뜨렸다는 게 예. 결국은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 이 두 부분이 이제 9월달에 예. 확실히 나타난 현상이 되면 금리는 한 번 더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정부가 뭐 푼지 어떻게 할지는 아직은 뭐 일단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는 대출 규제 내년에도 뭐 분기별로 한다 뭐 이런 건 있어도 옛날처럼 확 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어차피 뭐 총량 규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이제 그 총부채 원리금 부채 원리금 네. 상환 비율 DSR이죠. 네. 이 DSR 규제가 이제 차례 단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런 좀 약간 어떤 수요 기반이 조금 이렇게 탄탄하지 못한 곳 중심. 물론 광명 같은 건 조금 예외이긴 한 것 같지만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이렇게 균열을 좀 내고 있는 듯한 이제 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갑자기 다시 불장으로 돌아선다. 이거는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모르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출 규제가 확 풀리고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뭐 돈이 다시 풀린다 풀리고, 이러면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있겠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이런 거에 저는 대비를 하시는 게 그렇죠. 예. 지금은 어쨌든 이 지금 시장 방향이 좀 바뀐 거 아닌가. 네. 시장의 방향이 바뀌면 또 이게 어느 순간에 확 다시 이게 뭐 한두 달 내에 돌아오기 어렵거든요. 그럼 최소한 1년, 2년을 준비하시는 게 예. 그렇게 어쨌든 이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